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3세 현역 의사 선생님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음식.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왜 그 음식을 멀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바로 그 음식 속에 숨어 있다는 것. 혹시 박할머니처럼 나는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픈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그 해답을 오늘 영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83세 의사 선생님의 건강 비법 함께 알아볼까요? 밥상에 숨겨진 적, 정제 탄수화물 첫 번째로 알려드릴 음식은 바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입니다. 이 밥이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흰쌀밥이라는 점입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쌀농과 쌀겨가 제거되면서 영양분은 사라지고 탄수화물만 남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현미밥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55%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먹었던 흰쌀밥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이었던 거죠. 여기 김할아버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할아버지는 평소 흰쌀밥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야식으로도 흰쌀밥을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할아버지에게 흰쌀밥 섭취를 줄이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밥의 유혹을 참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현미밥을 드신 결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건강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문제는 흰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과자, 면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나트륨 폭탄, 가공식품과 국물 요리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과 국물 요리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에는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요. 라면 한 봉지에는 평균 2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물 요리도 문제입니다. 찌개, 국, 탕 등 국물 요리는 맛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밥을 말아 먹거나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은 나트륨 과다 섭취의 지름길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찌개나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순자 할머니에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한 결과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을 고를 때는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논란의 식용유 세 번째로 논란이 많은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는 요리의 필수적인 재료이지만 어떤 종류의 식용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씨유 등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반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낮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액 응고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등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 혈관 건강 개선 효과, 치매 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용유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식용유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요리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유를 선택할 때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용유를 선택하고 튀김 요리보다는 굽거나 찌는 요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는 식용유 대신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과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당분 함량도 높습니다. 특히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비만, 당뇨병,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과일을 고를 때는 당분 함량이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자몽, 아보카도 등은 당분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포도, 망고, 바나나 등은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먹거나 식사 후에 바로 과일을 먹는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중간에 간식으로 먹거나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과일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퇴근 후에 포도 한 송이를 다 먹거나 망고 주스를 즐겨 마셨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 선생님에게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먹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후로 과일 섭취량을 줄이고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먹은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소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상과당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저하시켜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액상과당이 함유된 음료수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취약합니다. 액상과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액상과당이 함유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설탕 대신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콜라나 사이다를 즐겨 마셨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여사님에게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후로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꾸준히 운동한 결과 지방간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고 흰 밀가루 음식 대신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세요. 빵, 과자,
면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견과류 등 자연식품을 많이 드세요. 나트륨 섭취 줄이기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국물 요리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짠 음식 대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레몬즙 등을 활용하여 맛을 내세요.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등을 사용하고 튀김 요리 대신 굽거나 찌는 요리를 하세요. 견과류, 씨앗류, 생선 등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지방을 보충하세요. 과일 적당히 먹기 당분 함량이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드세요. 과일은 식사 중간에 간식으로 먹거나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과당 피하기 가공식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액상과당이 함유된 제품은 피하세요.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물론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지난 파트에서는 흰쌀밥, 가공식품, 식용유, 과일, 액상과당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이 숨겨진 건강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유제품의 두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뼈 건강이 약해지는 노년층에게는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유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사람들에게는 장 건강을 해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제품이 왜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유제품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나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는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이러한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유당불내증은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모유를 소화시키기 위해 락타아제를 충분히 분비하지만 성장하면서 락타아제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락타아제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약 50%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당불내증 때문에 유제품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유당불내증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의 복통이나 가스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한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 설사, 가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유당불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 섭취를 피하거나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구르트나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우유보다는 소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최할머니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할머니는 평소 우유를 즐겨 드셨습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꼭 드셨죠. 하지만 우유를 마신 후에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할머니에게 유당불내증 진단을 내리고 락토프리 우유를 권유했습니다. 최할머니는 락토프리 우유를 드신 후 속이 편안해졌고 더 이상 설사를 하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유제품 섭취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A1 우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는 대부분 A1 우유입니다. A1 우유에는 베타, 카세인 A1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베타, 카소모르핀, 7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BCM, 7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BCM, 7은 뇌에 작용하여 신경계 질환,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A1 우유와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A1 우유 섭취가 자가면역 질환, 소아 당뇨병, 자폐증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2 우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2 우유는 베타, 카세인 A2 단백질만 함유하고 있어 BCM, 7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A2 우유는 소화가 잘 되고 염증 유발 가능성이 낮아 A1 우유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A2 우유는 아직 일반 우유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1 우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A2 우유를 선택하거나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제품 섭취가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제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미네랄입니다. 유제품을 과다 섭취하면 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오히려 칼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제품에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산성물질을 생성합니다. 우리 몸은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합니다. 따라서 유제품을 과다 섭취하면 뼈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제품 섭취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제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유제품을 과다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지만 적당량 섭취하면 칼슘과 비타민 D를 공급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우유 1에서 2잔, 요구르트 1개, 치즈 1에서 2장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A1 우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유제품 대신 다른 식품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 두부, 브로콜리, 케일, 아몬드, 깨 등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도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버섯, 달걀, 생선 등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이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 콩류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콩류는 유제품 대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우유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몬드 우유, 두유, 귀리 우유 등은 유당이 없고 칼로리도 낮아 유제품 대체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우유는 유제품에 비해 칼슘 함량이 낮을 수 있으므로 칼슘 강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구르트가 장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구르트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고를 때는 당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분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고 무가당 요구르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종류와 함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의미합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 종류와 함량이 다양할수록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등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위산을 통과하여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위산에 강한 유산균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먹으면 위산에 의해 유산균이 죽을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A1 우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제품 섭취 후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유제품 섭취를 줄이거나 락토프리 우유, A2 우유, 식물성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를 고를 때는 당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종류와 함량을 확인하세요. 유제품 대신 콩, 두부, 브로콜리, 케일, 아몬드, 깨 등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유제품 섭취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제품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적절한 유제품 섭취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음료,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을 찾는 분들, 식사 후 나른함을 달래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분들,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커피를 즐기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커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 항산화 물질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적당히 마시면 집중력 향상, 피로 해소, 항암 효과 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불면증, 불안, 심장 두근거림,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불면증 등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인, 약일까 독일까?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압을 높이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 불안, 신경과민, 심장 두근거림, 위장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이루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개인의 체중, 건강 상태, 카페인 민감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평균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하루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차,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커피 외에 다른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카페인 양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 박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 선생님은 평소 커피를 매우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 오후에 졸릴 때 커피 한 잔, 하루에 3에서 4잔씩 커피를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 선생님에게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라고 진단하고 커피 섭취를 줄이라고 권유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후로 커피 섭취량을 줄이고 저녁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신 결과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커피 속 아크릴아마이드, 암유발 논란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지만 커피를 통해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아크릴아마이드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볶는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너무 강하게 볶은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크릴아마이드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제조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위 건강을 위협한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산은 음식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더욱 촉진되어 위 점막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평소 위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커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식후에 마시거나 우유나 크림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므로 칼슘 배출이 증가하면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뼈 건강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커피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우유를 넣어 마시거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이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커피 즐기는 방법.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 2에서 3잔 이하로 마시기.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고 하루 2에서 3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마시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위 점막 손상 위험이 높아지므로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크림을 넣어 마시기. 우유나 크림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칼슘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마시기.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피하기.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으므로 저녁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므로 커피를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대체 음료를 찾아라. 커피를 줄이고 싶거나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분들은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차,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차는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보리차, 옥수수차는 카페인이 없고 미네랄이 풍부하여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과일 주스, 채소 주스. 과일 주스, 채소 주스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당분 함량을 확인하고 적당량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건강에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이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시거나 커피 대체 음료를 통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혈관을 막는 기름, 약이 되는 기름. 지난 시간에는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바로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어떤 기름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을 막는 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혈관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기름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기름이라고 하면 튀김 요리나 기름진 음식을 떠올리면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기름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기름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름, 그리고 건강하게 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쁜 걸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 호르몬, 비타민 D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막히게 하는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게 유지하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게 유지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전적인 요인, 식습관,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와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김할아버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할아버지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삼겹살, 튀김, 햄버거 등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자주 드셨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할아버지에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후로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매일 30분씩 운동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포화지방 대 불포화지방, 무엇을 먹어야 할까?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며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버터, 돼지기름, 소기름 등이 대표적인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지방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포화지방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증 효과, 뇌의 건강 개선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불포화지방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지방, 침묵의 살인자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지방을 고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요리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트랜스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 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튀김 요리 대신 굽거나 찌는 요리를 하고 마가린이나 쇼트닝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혈관 청소부.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 응고를 막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 뇌 건강 개선 효과, 눈 건강 개선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연어 등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씨앗유아마씨, 치아씨 등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거나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까? 건강하게 기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포화지방 섭취, 줄이기 버터, 돼지기름, 소기름 등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세요. 트랜스지방 피하기 마가린, 쇼트닝, 튀김 요리 등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이세요. 불포화 지방 섭취 늘리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등 불포화 지방 섭취를 늘리세요.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하기 등푸른 생선, 견과류, 씨앗류 등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기름 섭취량 조절하기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세요. 조리 방법 바꾸기 튀김 요리 대신 굽거나 찌는 요리를 하고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세요. 혈관 건강 지키는 식단,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통밀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콩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어떤 기름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뼈를 갉아먹는 칼슘 도둑을 잡아라. 지난 시간에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기름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름, 그리고 건강하게 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뼈 건강을 위협하는 칼슘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칼슘 도둑을 피하는 것도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뼈 건강이 걱정되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칼슘 도둑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위협하는 칼슘 도둑과 칼슘 흡수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뼈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짠 음식, 칼슘을 훔쳐간다? 짠 음식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칼슘 도둑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칼슘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찌개, 국, 젓갈 등 짠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000mg 이하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짠 음식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국물 요리 대신 건더기 위주로 먹고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레몬즙 등을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탁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치우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할머니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평소 젓갈, 장아찌 등 짠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찌개나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하셨죠. 어느 날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 할머니에게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후로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결과 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뼈를 녹인다?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칼슘 도둑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산성 성분이 강하여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하게 만듭니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은 뼈가 자라는 시기이므로 탄산음료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 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 칼슘 배출을 늘린다? 단백질은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산성물질을 생성하는데 우리 몸은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배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너무 줄이면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 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콩, 두부, 생선, 살코기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지난 파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칼슘 흡수율이 낮아지므로 커피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우유를 넣어 마시거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등 다른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버섯, 달걀 노른자 등을 섭취하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견과류, 씨앗류, 콩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 풍부한 식품 섭취,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해조류, 콩류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D 충분히 섭취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짠 음식 줄이기, 찌개, 국, 젓갈 등 짠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탄산음료 피하기.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 차 등을 마시세요. 단백질 적정량 섭취. 콩, 두부, 생선, 살코기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기억하시고 칼슘 도둑을 피하고 칼슘 흡수를 높이는 식습관을 통해 뼈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을 갉아먹는 달콤한 유혹, 설탕.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83세 의사 선생님이 절대 먹지 않은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흰쌀밥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폭탄인 가공식품과 국물 요리, 논란의 중심에 선 식용유,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되는 과일, 숨겨진 건강 위협 액상 과당, 유제품의 두 얼굴, 커피의 명암, 혈관을 막는 기름과 약이 되는 기름, 그리고 뼈를 갉아먹는 칼슘 도둑까지. 오늘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마지막 주범, 바로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탕은 우리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는 설탕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설탕.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제대로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설탕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탕,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킨다. 설탕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억제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더욱 저하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100g 섭취하면 백혈구의 살균 능력이 5시간 동안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꿀,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탕,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킨다? 설탕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는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유해균이 증식하여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 섭취를 줄이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통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설탕, 염증을 유발한다? 설탕은 체내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치매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베리류, 녹색 채소, 견과류 등을 섭취하여 염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 비만과 당뇨병의 주범 설탕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과 당뇨병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 기능을 망가뜨려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며 당뇨병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설탕을 찾아라. 설탕은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단 음식뿐만 아니라 빵, 소스, 드레싱, 가공식품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도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고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과일이나 채소의 단맛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는 방법, 설탕 섭취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천연 감미료 활용 설탕 대신 꿀,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과일, 채소 활용 과일이나 채소의 단맛을 활용하여 요리나 간식을 만드세요. 가공식품 줄이기,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횟수를 늘리세요. 단맛에 익숙해지지 않기, 단맛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므로 단맛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식후 과일 섭취 직후에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갈증을 느낄 때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83세 의사 선생님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식습관을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대박.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